경제 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해서 며칠 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잖아요. 3.25%에서 3.0%로 인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난달 인하에 이어서 연속 두 차례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하하게 된 배경이 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끝없는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국 초유의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사실은 뭐 물가가 잡히고 그래서 뭐 안정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라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굉장히 어렵다. 말 그대로 초유의 어떤 상황, 끝없는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도, 이런 생각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도 이것을 이제 인지하고 기준금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낮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가 기준금리 낮췄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연속 인하를 하게 된 거고 미국하고의 기준금리의 차이는 1.75% 포인트 정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국은 5.5%고 우리는 3.5%에서 기준금리 격차가 한 2% 포인트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뭐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지금 기준금리 계속 낮추고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2년 연속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여기 중앙일보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15년만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두 번 내렸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동시에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은행이 경기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를 같은 날 했거든요. 그렇게 같이 했는데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당초에 2.4% 성장할 걸로 봤는데 2.2%로 낮췄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연초에는 2.5%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2.5에서 2.4로 낮췄다가 다시 또 이번에 2.2%로 이렇게 또 계속 낮추고 있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낮을 것 같다. 그래서 1.9%로 낮아질 것 같고 후년에는 1.8%로 낮아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현재 추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한 2% 정도인데 올해는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내년에는 그보다 더 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2.2%도 지키기 어렵고 내년에 1.9%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단 그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당일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그냥 그 다음 날이죠. 29일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무려 2%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도 한 2.3%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낮췄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떨어졌다. 이건 시장에서 이거 지금 뭔가 좀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지금 벌써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이런데 눈치가 빠르고 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투자자가 역시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7천억 원 넘는 이 주식을 순매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요새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고 지금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난 다음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 비중 확대였다가 중립으로 낮춰 접었다 이렇게 하는데 중립을 낮춘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낮추는 것이 미국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를 뭐 인상하고 뭐 수출이 그래서 나빠질 거고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경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이제 경기가 나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국의 증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 2.2%나 아니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9%는 상당히 낙관적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통계청이 바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낮춘 다음 날 29일 발표한 10월 산업 활동 동향 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있어요. 생산 지수. 전 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냐 보면 이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0.3%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9월도 0.3% 떨어졌는데 두 달 연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이고, 그리고 소매 판매도 0.4% 감소했고요. 전달에도 0.5% 감소했었는데 계속 지금 두 달째 떨어지고 있는 거고, 설비 투자도 무려 5.8%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건설 분야는 뭐 계속 더 떨어지고, 또 취업자 증가폭도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기사 제목이 바로 끝없는 경기 침체에 늪에 빠졌다. 한국 초유의 상황.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주제의 제목으로도 제가 여기 한국경제신문 기사 제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월 산업활동 지표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마지막 발표할 수 있는 GDP 성장률 지표가 바로 이제 4분기잖아요. 4분기라는 건 10, 11, 12 이렇게 3개월인데 10월 활동 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이 올해 성장률이 2%를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어려울 것 같다. 2.2%를 지키려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5%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0.5%가 가능할 거냐는 거죠. 이 3분기에도 0.1%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다. 마이너스 0.3% 성장했다. 그러다가 3분기에는 0.1% 성장했는데 이 4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0.5% 이상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둔화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반도체 수출 경기도 지금 꺾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내수는 또 내수대로 계속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 지킨다면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고요.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그 뒤에 계속 5년 뒤, 10년 뒤 이게 문제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전망이 정말 어렵다. 어쩌면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 제가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IMF 당시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일단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GDP 실질 성장률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네 번의 큰 경기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게 이제 80년 이제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당시에 이제 그 마이너스 1.6% 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97년 그 유명한 이제 IMF 위기 때 마이너스 5.7% 역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0%대의 성장률, 0.8% 성장을 했고,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또 마이너스 0.7% 성장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상황이 여기 이제 와 있는데 지난해는 1.4% 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해 1.4% 성장했고 올해 2% 지키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킨다면 뭐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2% 분명히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0% 성장을 해도 다음 해에 바로 V자형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V자형 반등이 아니라 계속 이게 0%대에서 1%대에서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 아니면 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문제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앞선 그런 경기 침체보다 더 심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가,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앞서 보여드린 거는 이 그 변화율이 이렇게 이제 등락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고, 얘를 이제 추이로 보면 여기 보시는 거죠. 추이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추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대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추계하고 있는 건데 향후 30년간 이제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현재 2024년에 지금 현재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만 보세요. 이게 중간 정도를 이제 근거를 두고 중간 정도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구 고령화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계속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질 텐데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2030년 중반, 2035년 정도 되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진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 중반 되면 35년이면 1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1% 밑으로 떨어질 거고 2050년 정도 되면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마이너스 성장. 이게 정말 가능할 거냐. 일본이 그 길을 갔고 제가 이런 연구를 제가 그동안 계속했다. 제가 뭐 그 ADB 연구, ADB 그 컨설팅 프로젝트도 이러한 관련해서 많이 했었고 일본 정부를 자금 받아가지고 또 그런 연구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인구 고령화 진행되면 경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한국은행이나 뭐 저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2030년대에 가면은 1%대 가잖아요. 이게 35년 정도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고 50년대 가면 0%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발표 자료나 여기 뭐 한국경제인협회 발표 자료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다. 이게 이렇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인구 고령을 바꿔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그동안 많이 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여기 그 반증이 제가 좀 전에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난 다음 날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도 뭐 한 2% 빠졌고 코스닥도 2.3% 빠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막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올해 들어서 29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의 주가 지수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스닥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S&P 500, 나스닥이 우리나라 코스닥이고 S&P 500이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다 지금 25% 이상 다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면 여기 뭐 나스닥에 넣었으면은 한 2,500만 원 이상 다 지금 S&P 500도 그렇고 평균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대만 각권 지수도 거의 25% 가까이 수익률을 내고 있고 니케이조차 그 질이 멸렬했다고 하는 니케이조차 올해 한 15%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고 중국 같은 게 중국도 계속 사실 뭐 건설 경기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곧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사실 2021년부터 제가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 조치를 막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상해적 종합지수는 한 10% 이상 지금 도리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지금 어쩌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을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한국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것도 보면 상해가 지금 더 낮고 있고 유로스톡스도 유럽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이게 플러스다. 근데 한국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을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한 8%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무려 20% 넘게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그럼 올해만 그러냐? 이게 지난 3년 동안의 그런 주가 지수 수익률이에요. 3년 동안 봐도 여기 보시면 니케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대만 각권이라든가 나스닥, 유로스톡스 다 플러스 한 20-30%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빠진 거는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경기가 나쁘다 해서 빠졌지만 한국의 코스피는 무려 15% 이상 빠지고 코스닥은 무려 30% 이상 빠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빠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가 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3조 쓰나미가 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그 실언도 제가 중앙일보에 제가 게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아주 고강도의 그런 관세 전쟁을 펼 거다. 그렇게 펴게 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무역 전쟁에 이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그 트럼프 2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 그 이제 세금을 이제 법인세라든가 개인소득세를 계속 감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채를 팔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여야 되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더 높여질 수밖에 없고, 그것과 연관하여 동시에 이 관세 전쟁을 피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이 소위에 의해서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환율이 다 폭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원화도 그래서 지금 1,400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환율도 되고 있고, 동시에 또 물가는 물가대로 이미 지난 3년 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가 계속되면 이게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계속 고물가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를 낮추긴 낮췄지만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쉽게 옛날처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삼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거고요.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삼저 쓰나미라는 거, 삼저 쓰나미. 이 삼저 쓰나미가 뭐냐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주가가 앞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경제 성적표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난 3년도 빠졌고 올해도 빠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빠지고 앞으로도 빠질 것 같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수출이 앞으로 계속 나쁠 것 같다. 올해 지금 반짝 지금 좋았는데 반도체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지금 이 미국 제일주의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동맹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지금 현재 뭐 10%에서 20% 정도 때린다. 이렇게 일괄적인 그런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그러한 간접 수출, 멕시코를 통한 간접 수출, 베트남을 통한 간접 수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려울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성장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꺼져가면서 성장도 꺼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그 내부에 어떤 원인이 있느냐? 바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빚으로 지은 집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사람에 비유하면 우리가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로증 걸렸고, 더군다나 이걸 갖다 계속 그냥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몰핀 주사만 주는 식으로 계속 경기 처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 정부도 그렇고 지난번 정부도 그렇고 계속 그렇다. 그래서 계속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계속 꺼져갖고 인구는 자꾸 늙어가는데 집값이 계속 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래가지고 몰빵 맞아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몰핀을 맞아가지고 진짠가 해가지고 전부 거기 최면에 걸려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혈압도 걸렸고 콜레스테롤도 지금 너무 높고 그러다 당뇨 합병증까지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 꺼야 되고, 그리고 또 가계부채 정말 줄이는 데서 시작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소비도 살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가 있는 그 자산, 무려 전체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주식으로 가서 뭐 투자가 되겠어요? 주식으로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없고,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그런 R&D 투자라든가 그런 어떤 첨단 기술 투자, 첨단 설비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한다. 그래서 이걸 거품을 꺼뜨려 줘야지만, 그래야 소비도 늘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야 투자도 늘고 그래야지만 또 일자리도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보조금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 이제 현재죠. 아직까지 그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뭐 리쇼어링 하면서 지금 보조금 줄 테니까 외국 기업들 들어와라서 삼성도 들어가고 뭐 SK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하지 않고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중국에 투자하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다 투자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래저래 보조금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 잘 됐다. 우리는 내부에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이 부동산에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으로 계속 몰핀 줘가지고 이렇게 경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가계부채도 줄이고 집값도 좀 안정화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인구 고령화 속도도 좀 늦추고 그래서 그나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그래도 좀 어떻게든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현재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로 하여금 바른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치권이 바른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알리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동참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